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명조선은 사대주의 산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사나 묘비를 보시면 그 묘비에 유명조선국 또는 유명조선이라고 쓰여 있는 비문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비문을 보면은 천번에 시작하는데 유명조선국 또는 유명조선이라고 쓰여진 비문이 많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남현군의 묘입니다. 남현군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부친이죠. 이 묘비는 1822년에 조성된 묘인데 그때 조성된 묘에도 보면은 유명조선국이라는 그런 비문이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유명조선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뭐 밝음이 있음에 조선이 또는 뭐 명나라가 있음에 조선이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현군의 묘에도 어, 유명조선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창대군의 묘비에도 첫머리에 유명조선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흥선대원군의 조부인 은신군, 즉 정조의 동생이죠. 그분의 묘비를 보더라도 유명조선국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왜 묘비에 유명조선국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근데 유명조선 또는 유명조선국이라고 되어 있는 묘비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비문에서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이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신라나 고려시대의 비문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주로 이제 스님들의 비문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북한 땅에 있는 광조사, 진철대사, 보월, 순공 탑비에는 비문에 처음에 유당 고려국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에 가보면 무이사에 있는 선각대사, 편광탑비에는 고려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화에 있는 태자사에는 나항공대사, 백월서원탑비에는 신라국 이렇게 비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시대에 따라서는 좀 비문이 시작하는 문장이 좀 그리 다르죠. 어, 스님들의 비문을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들은 고려국 또는 신라국 이렇게 시작되고요. 또 어떠한 비문에는 유당 고려국, 유진 고려국, 그리고 유당 신라국, 그리고 또 어떤 비문에는 유성 고려국과 그 다음에 중국 연호로 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고려와 신라 때는 주로 국왕에게서 어, 스님이 돌아가시면 시호를 받아서 그 타포를 받습니다. 그 대체로 고려국 또는 신라국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국의 연호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과는 아주 느슨한 사대 관계를 지속했죠. 자, 근데 이러한 관계가 1388년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이후에 정권을 거머쥡니다. 그리고 1392년 드디어 조선을 개청합니다. 근데 조선을 개청하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되는 문제, 즉 왕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국호를 제정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성계는 조선을 개창했지만 그때는 조선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개창 초기에는 명나라로부터 책봉 받기 전에, 즉 왕으로 인정받기 전에 건지국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건지국사는 무슨 말이냐면 임시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린다는 그런 칭호입니다. 자, 나라는 개창했는데 왕으로의 인정과 그다음에 국호를 제정했다는 거는 좀 시급히 풀어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이성계는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한상지를 보내서 책봉을 받고 국호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국호는 이성계는 두 개의 안을 보내죠. 하나는 화령, 하나는 조선입니다. 드디어 1393년 태조 2년 2월 15일 명나라의 예부로부터 왕으로서의 책봉을 받고 그리고 국호를 조선으로 받게 됩니다. 이성계로서는 아주 알턴이를 뽑은 것처럼 두 가지 큰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보다도 기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성계는 그날을 기념해서 조선에 있는 모든 제주도를 사면을 하고 그리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한생제에게 전지 50결을 하사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조선의 외교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4대 결인이죠. 그 4대 결인이라는 것은 전 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변국이나 주변 세력과 관계를 막기 위해 취했던 외교 방식입니다. 즉, 4대는 사신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보내고 그리고 국왕을 책봉받고 즉 조공 책봉 관계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4대 관계였죠. 그럼 교리는 무엇이냐? 뭐 말 그대로 한다면 이웃 나라와 사귄다는 거죠. 큰 무리 없이. 그 대상 국가로는 일본, 안남, 유구 뭐 이러한 나라들과는 외교 정책 방식이 교련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은 외교 정책이 4대 교린 정책이었죠. 4대 교린이라는 것은 국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조선은 조선의 왕이 승하하면 명나라로부터 시호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름 말고 죽은 다음에 승하한 다음에 부여받는 하나의 이름이죠.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조선의 왕이 승하하면 그 사람의 공덕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시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조 이성계도 승하한 이후 명나라로부터 시호를 강원이라고 받습니다. 강원이라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받은 시호는 신주에 기록을 하죠. 신주는 뭐냐면 나무로 된 펜데 이 안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는.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바로 신주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명, 사시, 강원, 황고, 태조, 지인, 계운, 성문, 식무대왕. 참 길죠. 자, 조선 역대왕 26명이 시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시호를 받지 못한 왕이 있죠. 그는 바로 폐위된 단종, 그리고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세 분과 그 다음에 근대의 왕이 됐던 고종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 조선국이라는 것은 명나라 시대의 조선국, 그리고 조선이 바로 있었던 그 시기를 뭐 이렇게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렇게 풀이하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4대 관계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굉장히 고착화됩니다. 즉, 1592년 일본이 외가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선조 25년이죠. 근데 이때 전세가 불리한 나머지 조선 조정에서는 명나라에 군대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게 바로 1593년 이효성과 송창이 대군을 이끌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명군의 도움으로 전세가 회복됨으로써 전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됐죠. 자, 이때 조선에는 제조지은이라는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는 거죠. 즉, 위기에 닥쳐 있는 조선을 명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도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 나는 거기에 대한 은혜를 깊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명예에 대한 사대는 더욱더 뿌리 깊게 됩니다. 기존에 느슨했던 사대,
조선 초의 4대의 관계를 지나서 훨씬 더 뿌리 깊은 4대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4대 의식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면 아마 이해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고유의 글인 한글, 즉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했다는 겁니다. 1446년이죠. 자, 근데 훈민정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힙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집현전 부제학으로 있던 최만리입니다. 최만리는 다음과 같은 상수를 올려서 훈민정 반포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바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선은 조정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준행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는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기를 언문은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든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라는 그런 반대 상수를 올리죠.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최만리의 한글 창제 반대 이유는 명나라가 대국인데 그 대국을 조선이 섬겨왔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제도와 글을 한자죠.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감히 조선이 독자적인 글을 사용한다. 이것은 대국인 명나라의 반기를 드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바로 이 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뼛속까지 명나라를 섬기는 풍토,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팽배했던 당시 조정의 관료와 유학자들의 사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조선은 계속 그러한 깊은 4대 관계를 맺으면서 흘러옵니다. 드디어 1636년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바로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을 한 겁니다. 바로 병자호란이죠. 청은 12만 8천 명이라는 대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인조는 전혀 방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후 40일 동안 항전을 합니다. 그때가 엄청나게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때의 아마 그 어떤 현상이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극도로 추운 겨울날 남한산성에서 40일을 버티면서 결국엔 청나라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왜 청나라가 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느냐? 당시 청나라는 명나라와 청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그거를 명과 청의 교체 시기라고 하죠. 즉, 청의 세력이 커지고 명의 세력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청은 중원을 통일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명나라와 끈끈한 사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조선이 명과 연합해서 청나라를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뭐 우리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지만 명나라는 조선을 침략해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병자호란은 조선 국토를 유린시켰고
그리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및 그 가족,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인질로 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수많은 인지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가 청에 멸망한 이후에도 명에 대한 사대는 지속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대의 지속보다 더 심화됐다는 거죠. 당시 조선에는 배청사상, 즉 청나라를 배격하는 그런 배천사상, 그리고 제조지은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도움을 줬다는, 바로 그 도움을 준 거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조지은,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 시대 내내 성역적인 명분론에 휩싸여서 바로 명의 멸망 이후에도 사대보와 왕의 지성료에는 명나라를 표현하는 유명 조선국이라는 글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 명에 대한 사대는 오히려 손 후기로 갈수록 짙어집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바로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점점 심화됩니다. 그리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성리학의 경전을 달리 해석하거나 또는 비판하게 되면 사문난적이라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바로 당시에는 노론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여서 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정적 제거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학풍은 점점 보수화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유명조선, 유명조선국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을 지배를 했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서 힘의 균형을 이룰 때 바로 평화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프랑스, 미국, 영국, 바로 이러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끼어 있죠. 그럼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를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